매년 국회 국정감사할 때 국방위원들이 국방부에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 없다 치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효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고요. 오늘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군사 전문 기자고요. 여러 방송에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시청자와 독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좀 멀게 보면은 해방 직후에 미 군정 시기부터 한반도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들의 임무는 모스크바 3상 회의 이후에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왔고 또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죠. 그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6.25 전쟁 기간에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공산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맺어졌죠. 정전협정이 맺어진 뒤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계속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제 일본에 있던 미군들이 우리 오산 쪽으로 최초로 이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0년 7월 초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그러니까 전시 및 평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결국 유엔군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것이 어떤 미군과의 우리의 관계, 공식적인 관계에 있어서 시초가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정전이 되고 난 이후에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약을 맺은 쌍방 국가 중에서 어느 한 나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되면 다른 나라가 반드시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도전을 받게 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미국이 어떤 위험에 처하면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서 미국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조약의 관계가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맺어졌는데요. 어쩌면 그런 두 가지의 큰 틀이 미군과 우리 한국군의 관계를 엮어주는 좋은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월남전에 파병한 것도 사실은 미국이 부탁을 해서 한 거고, 그리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병력을 파견한 것도 사실은 양국이 동맹 국가 관계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파병을 한 거고요. 주한미군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 그때그때 다릅니다. 처음에 주둔했을 때와 지금은 약간씩 다르고요. 베트남전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주한미군이 유지된 적도 있고, 카터 행정부 때는 아예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하겠다라는 공약을 걸고서 카터가 대통령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한미군이 다 철수할 뻔했죠. 근데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조차 미군 사령부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고,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를 해서 주한미군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병력수와 전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병력수는 약간씩 변동이 언제나 있는데 25,000여 명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들이 다 모여있는 기지가 있죠. 캠프 험프리라는 기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군 사성 장군 별 4개가 있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 4개 가진 그 장군분께서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들의 사령관이시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게 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시고, 그 유엔군 사령관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지만 한반도에 와 있는 미군 28,000여 명과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휘 체계들은 하나의 단일한 목적으로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25,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28,0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여 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이 60만 명인데 25,000명 그게 뭐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양보다 질입니다. 그들이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모든 미군 부대들이 다 최정예고 언제나 싸울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부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최정예가 있고 오늘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부대가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부대 중에 하나가 육군에는 미 2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병력 중에서는 그 2사단의 병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군에는 제7공군이 있는데 제7공군도 아주 최정예죠. 그래서 그 7공군과 2사단 병력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대한민국의 특성상, 그리고 아직 정전국가라는 특성상 시시때때로 추가 전력들이 들어오고요. 특히 미군 특수부대들이 뭐 육지 쪽 특수부대, 바다 쪽 특수부대,
공군 쪽 특수부대 모두 다 와 있는 국가는 아마도 대한민국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라고 말하는 대상들은 크게 보면 셋이죠. 하나는 대한민국의 일부 세력, 또 하나는 북한, 또 하나는 미국 국내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북한의 주장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미국 내에선 도대체 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미군의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이 점점 전력이 급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에게 공격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중국과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많은 병력이 한 지역에 모여 있죠. 캠프홈플리, 평택에 거의 옹기종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나서 중국이 정말 제대로 한번 때려야겠다. 그러면은 아주 단시간에 아주 많은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군의 안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까라는 것에 대해 전략을 짜다 보니까 미군에서는 어떻게 미래 전략을 짰냐 하면은 미군의 전투력을 분산시켜서 생존성을 높이자, 그리고 필요하면 모여가지고 화력을 집중해서 적을 압도하자라는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은 좀 위험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주한미군이 이 나라에 파병이 돼가지고 머무는 돈이 사실은 싸지 않아요. 21년 기준으로 보면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약 2조 7천억 원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미국이라도 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돈을 내서 이렇게 위험하게 미군을 그 지역에 둬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별로 일단 안 좋아하는 사람들, 안 좋아하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군사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들을 나가라고 하는 거는 뭔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근데 많은 나라들이 한반도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세계도 편안해지고 좋으니까 야 계속 있어줘. 이러는 게 국제적 여론의 일반적 분위기들인데, 이제 반대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은 우리나라의 안정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좀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견해이기 때문에요. 수용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라고 현재 상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생각에는 미군이 없으면 이 땅이 좀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전쟁터를 저는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의 입장으로서는 힘이 없는 곳에서 평화가 지켜진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인 거죠. 왜냐하면 미군이라는 것은 침략하는 데 힘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힘을 더해주는 존재, 그러니까 즉 평화를 좀 더 굳건히 하는 데 힘을 주는 존재인데, 그들의 주장은 미군이 있으면 침략 행위를 할 것이다. 미국은 그렇게 북한을 침략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미국이 북한을 점령해봤자 미국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려면 미국이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이 없어지면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다. 통일이 되는 건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가장 큰 이득은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서 전력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군의 상당히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우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군은 그때 당시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을 하고 국방력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키워놓고 또 다른 하나를 해서 키워놓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란 존재가 없었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력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쪽에 이제 자산들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갖추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입장에서도 미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반도 땅에 들어와 있는 약 한 2만 5천여 명의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에 있는 일본에 5만 명의 미군이 있잖아요. 보면 여기에 있는 미군들의 항공모함이나 F-22 전투기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땅까지 날아오는데
있는데 뭐 비행기는 사실 뭐 금방 오지 않습니까 보면. 그다음에 그 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도 그냥 맘만 먹으면 금방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뭐 2만여 명의 병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는 일본이나 뭐 오키나와나 뭐 괌에 있는 이 사람들의 힘이 이제 굉장한 거죠. 1년에 이제 올해 2024년 같으면 전체 정부 예산 중에서 국방 예산이 한 59조, 약 60조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60조의 예산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데 만약 그 미군들이 그러한 전투력이 사라진다 그러면 뭐 60조 가지고 택도 없고 뭐 100조, 150조 이상의 돈을 써야 되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게 더 많이 써야 될 돈을 우리가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보면. 아마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날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식시장이죠. 아마 주식시장이 아마 대폭락이 일어날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니, 미군이 없는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평화 유지가 어렵고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고 돈을 다 빼가겠죠. 그러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런 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일단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실용적 측면에서 미군들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조의 투자로 60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군이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1조 내는 것도 아까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손해라고 하면은 1조가 될 수 있겠죠. 왜냐? 방위금 분담비를 사실은 우리가 1990년대 이전엔 안 냈어요. 그 전에는 미군이 거의 다 냈고 그냥 우리는 부지 정도를 제공하고 조금의 잡비 정도를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9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확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면서 미국도 점점 부담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매년 회의를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좀 십시일반을 하자 이런 뜻으로 매년간 방위비 분담금 협의가 있고 그 이후로 계속 우리가 돈을 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년 약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몇 가지 손해가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면면을 보면 미군 부대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도 좀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등 조약이 있다. 그게 바로 소파, 주둔군 지휘 협정이 좀 불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우리 국민들이 보는 손해는 어떤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미군이 지켜주겠지. 미군이 해줄 거야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아니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보 불감증에 걸리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현재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5조 내라 5조. 5조면 지금보다 거의 5배 내야 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5조는 우리 국민들이 결국 내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미국 선거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조가 대한민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시작이고 미국은 나토의 수많은 동맹 국가들이 있죠.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 방위분담금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미 동맹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주적이 있죠. 우리 아직 정전 중인 국가인데 우리랑 전쟁하는 국가는 사실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랑 맞닿아 있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하는데 미군이 없다. 그러면은 한미 동맹이 아무리 튼튼해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 하겠죠. 미국인들 입장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1차 대전 때부터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많은 전쟁 중에서 미국인들의 어떤 자부심을 가장 높여준 전쟁이 6.25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 당시 정말 못 사는 나라였었고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국가였는데 지금 뭐 거의 세계 탑 10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그 배경에는 1950년 6월 달에 한국 전쟁 6.25 전쟁에서 약 3년 동안 미군들이 180만 명이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집안 중에 누구 자식 한 명 정도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에 와서 군대 생활을 한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3만 7천여 명은 전사를 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20대 젊은이들 3만여 명이 여기 와서 한반도 땅에 피를 뿌리고 목숨 바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각별한 마음이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피를 흘려 지켰는데 이 나라가 나중에 너무 잘 돼가지고 잘 살으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 목숨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그리고 미국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줬는데 아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그런 뭐 자부심 그런 걸 충분히 보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미군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위해서 이 미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 계속 두는 것이고,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중국과 대만 문제든 이런 동북아 지역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미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미군 입장에서는 뭐 당분간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카드는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사실은 속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이 뒤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그냥 표면적인 거고요. 이제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정적으로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주한미군을 대선을 이기기 위한 카드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 지지층들한테는 잘 먹혀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방위금을 1조에서 5조로 상향하게 된다면 다른 나토 국가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70년 털맹입니다, 미국에. 근데 대한민국조차 방위비를 올리는데 독일이나 뭐 니네들 안 올릴 거야? 라고 하면은 도미노처럼 방위 분담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즉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실리를 취하겠다. 트럼프 또는 트럼프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거죠. 부자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이제 지원도 하라는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의 입장이 있어야 되죠. 보면 무조건 이제 달라는데 못 주겠다고 버틸 수 있는 입장도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힘이 센 입장도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긴 주되, 그러면 반대급부로 뭘 더 얻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게 돈의 많고 적은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어떤 군사적인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연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일본에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럼 방위 분담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나라는 기록을 찾아봤는데 2022년 기준으로 약 2,110억엔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환율로 환산을 하면은 약 2조 2천만 원 정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1조 원 정도 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1조 원인데 우리는 2만 5천여 명, 일본은 5만여 명.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거의 대등하게 내고 있다. 병역수 기준으로 하면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약 3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의 자료를 봤더니 1조 4천억 원 정도를 부담을 했어요. 즉 우리와 일본보다는 적게 내는 거죠. 그래서 독일 주둔 이 병력수 대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라는 기사를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스타스 앤 스트라이브라는 기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토를 했습니다. 다른 동맹국들은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데 독일 니네는 왜 이렇게 안 내냐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또 이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은 트럼프가 사실은 독일을 저번에 압박도 한번 했었죠. 나는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면은 그냥 놔둘 것이다. 거의 뭐 방조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의 강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종의 뭐 약간 전쟁에 대한 범죄 국가잖아요. 보면 엄청나게 동남아에 많은 인명 손실 피해도 일으켰었고, 그리고 그 전쟁을 마무리한 게 결국 미군들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적 책임의 원죄는 일본한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따져보면 일본이 더 많이 내야죠. 보면 일단은 북한이 쳐들어온다라는 거 전에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이 완벽하게 철수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미군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철수한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이 한국 같은 혈맹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도 이 혈맹을 내버려두는, 즉 방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그걸 목도하게 되겠죠. 그럼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동맹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맹 국가들이 그 뒤에 미국을 어떻게 볼까요?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군대, 대한민국 국군이 자체적으로 북한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작권 뭐 전환 이런 얘기만 하는데 현재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 한국군이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2015년까지는 있었어요. 보면 이게 다시 연기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는 준비를 하는 와중에 북한이 핵 개발과 ICBM 개발 등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적인 무기들을 많이 갖춘 거였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내세운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다음에 가져오자. 2020년, 22년 이렇게 날짜를 정하지 말고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을 때 그때 가져오자고 했는데 뭐 현재까지 군에서 판단할 때는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미군들이 정말 철수할 때 대비해서 우리는 미군이 철수
코스에도 우리가 스스로 북한의 공격이나 도발을 격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게 일단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군이 철수는 하지만 만약에 철수했는데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도발했을 때 미군이 정말 모른 척하고 영영 안 올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보면 미군이 철수해 갔는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들이 안 되겠네 하고 다시 들어와서 그들의 강한 힘을 보여주는 뭐 그런 시스템까지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겠죠. 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어서 트럼프가 나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뭔가는 해야 돼, 전면 철수는 좀 그래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대의 이 역할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즉 주둔이 아닌 순환 배치 형태로 바꾼다든지, 자신들은 부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체면 치레를 하겠죠. 그리고 니네들이 이제 돈 안 주니까 우린 병력을 뺐어, 뭐 이런 식으로 자아자찬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할 때 국방위원들이 국방부에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 없다 치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거 이긴다고 말하기도 약간 그렇고 진다고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 그렇다고 뭐 비긴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거의 뭐 글로벌 수준에 부합할 정도로 거의 최상에 있을 정도로 우리 무기체계들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이 됐고 성능도 굉장히 좋은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래식 무기체계들, 뭐 전차, 자주포, 장갑차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북한보다 뭐 나오면 날지 뒤지지 않는 이런 상태고, 뭐 공군의 스텔스 이런 거 뭐 북한은 아예 스텔스기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보면 뭐 제일 좋은 북한의 전투기는 우리 F-16과 거의 비슷한 미그 29 정도가 제일 좋은 전투기 수준이니까 공군력도 우리가 뭐 압도적인 것 같고, 뭐 해군의 함정 보면 우리는 뭐 3,000톤급 잠수함 만들고 있죠. 뭐 7,000톤급 이지스함 만들고 있는데 북한 해군들은 되게 배도 사이즈도 작고 톤수도 작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도 꿀릴 거 없고 우리가 자신만만하다 할 수 있는데, 늘 우리가 뒤에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핵무기, 다음에 ICBM 미사일들 이런 것들은 비대칭 위협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런 재래식 전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북한보다 약간 우위에 있으나, 그런 여러 가지 비대칭 전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 장비,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더 많이 우주에 올려가지고 북한의 그런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정말 북한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빨리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능력은 그런 능력이죠. 보면.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이 초소형 위성을 많이 올리고 있고, 그리고 군사 위성도 성공적으로 몇 개 올렸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지금 현재는 미군에 많이 좀 의존하고 있는 정보, 정찰, 감시 자산을 우리 독자 능력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요. 착착착착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 이거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당장 우리는 핵 비핵산 조약, 그러니까 NPT에 가입이 돼 있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핵무장을 하려면은 NPT를 탈퇴를 하든지 아니면 정면으로 위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한국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은 사실은 적국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국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필리핀도 중국하고 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필리핀도 핵무장 하려고 할 거고, 대만 당장 핵무장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한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핵 경쟁이, 핵무장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 가해졌던 제재 그 이상의 제재 혹은 비슷한 규모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약간 과장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겪었던 고난의 시기를 겪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NPT에 어떤 게 있냐면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전쟁을 갑자기 한다든지 아니면 적에게 핵 도발을 당했다, 직접적으로. 약간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 이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일부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조항을 합리적인 이유로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한민국을 하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핵미사일을 대한민국에만 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ICBM을 개발한 국가고 일본 너머로 미사일을 날립니다. 그럼 일본은
그러면 핵 개발 안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독자 핵 개발을 함으로써 어떤 걸 얻게 되고 어떤 걸 잃게 되고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면을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능력치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국제 핵 사찰도 보면은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의 질과 양을 아주 영리하게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그 양을 늘려서 몇 개월 안에 만든다, 뭐 다음 달에 만든다 이러기는 정말 힘든 거죠. 누군가의 지원이 없지 않는 한. 트럼프의 이런 뭐 우리 보고 핵무장하라는 발언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못할 거 아니까 니네 어차피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 내 말 잘 들어, 잘 따르고 방위부담 더 내고 해. 뭐 그런 의미 아닐까요 보면? 북한은 뭐 김일성 때부터 두고두고의 꿈이 이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미국이 동북아시아 특히 이 지역에서의 안보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미군이 철수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미군 철수 움직임이 조금씩 있다고 해서 바로 치고 들어온다? 이거 좀 힘들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서 상황이 터진다 그럼 미국은 개입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생겨요. 예로부터 북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아니 우리 민족끼리 해결을 해야지 왜 여기 외국군이 와 있냐, 이게 뭐 자주냐 아니지 않냐. 그런데 최근 김정은이 어떤 걸 들고 나왔습니까? 한반도 이 국가론, 그러니까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라고 하고 나왔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 같은 국가인데 니네는 왜 우리 허락 없이 외세를 끼어들었냐라고 주장을 한 건데 지금은 우리 다른 국가야. 그런데 다른 국가에 외국 군대가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해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게 된 상황이 된 거고요. 덩달아서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과 동조해서 미군은 철수해라라고 이 주장하는 세력들도 야 이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런 되게 웃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앞으로 11월 미국 대선을 보면서 제일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 현재 바이든 정권, 민주당 정권이 그대로 간다면 지금의 북미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한데, 만약 이제 공화당 트럼프가 다시 말해서 집권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지난 대통령 시절에 한 게 뭡니까 보면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였잖아요. 보면 뭐 하노이 가서도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우리 대한민국을 거의 약간 바이패스하고 자기들끼리 둘이 만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려는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올 가을 선거에서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또다시 그런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이제 정부 당국에서 특히 뭐 이런 외교나 국방 안보 쪽에 있는 부서에서 미리 뭐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런 어떤 미국과 북한 간의 은밀한 접촉이 됐건 또는 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또는 심지어 뭐 이런 뭐 평화협정 체결이든지 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부터 굉장히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또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좀 한국을 잘 아는 사정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